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투자의 맛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오늘은 카리스마 선재위원님과 함께하는 화요일입니다. 해외 선물부터 주식까지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투자의 방법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해외 선물 아직도 조금 어렵고 먼 얘기 같다 하시는 분들 채널 고정해 주시면 됩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알고 있으시죠? 또 투자의 맛은 자본시장 통합법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 유사수 신행위, 모임과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릴게요. 저는 카리스마 선재위원님과 함께 돌아올게요. 잠시만요. 네,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실 선재위원님 모셨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제가 카리스마라고 이제 자꾸 불러드리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할 때마다 좀 웃으세요. 네. 마음에 드시는 겁니까? 안 드시는 겁니까? 요리사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칼이니 방패도 있어야지 뭐 네. 이런 생각 들어서 그렇죠. 카리스마 우리가 이렇습니다. 단정 짓고 뭔가 확신을 가져야지 배팅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럴 것 같다 저럴 것 같다 이런 게 아니라 어떤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던지 아니면 본인이 믿는 어떤 구석이 있던지 뭔가 있어서 단정을 지어서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가 결정하는 순간에는 좀 더 냉정해야 되는 게 있어서 좀 약간 그런 모습들이 약간씩 보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마음에 드신다는 이야기를 또 이렇게 조목조목 해주시니까요. 제가 지은 사람으로서 뿌듯하네요. 맞습니다. 이제 투자에도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힘든 게 결단을 내려야 할 때 누가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럴 때 우리 선재위원님께서 도와주신다고 하니까요. 적극적으로 우리 위원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위원님 만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픈 채팅방 무료 카카오톡, 무료 오픈 채팅방 24시간 열려 있는 거 알고 있으시죠? 카카오톡 어플 들어오셔서 채팅방 검색창에 투자의 맛 선재라고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우리 위원님과 함께 실시간 리딩 해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이렇게 위원님과 함께 이야기까지 나눠봤는데요. 오늘 국내 시장은 어땠는지 먼저 캐스터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네요. 이수연 캐스터님.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무역 협상에 예상보다 빨리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발표하면서 S&P 지수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상승 출발했지만 아쉽게도 온도차를 보이며 장 마무리했습니다. 코스피 시장 먼저 만나보시죠. 오늘 우리 시장 2100선을 넘겼지만 뒷심이 이어지지 못하고 0.04% 하락하면서 2092선에 장을 마무리했습니다. 4거래일 만에 소폭 하락한 모습입니다. 수급 상황으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외국인이 시장에서 많이 빠져나가는 모습인데요.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993억 원 매도 나왔습니다. 개인은 168억 원 매도했고 기관이 나홀로 735억 원 매수하면서 지수의 낙폭을 방어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만나보시죠. 1위부터 5위입니다. 오늘은 코스피를 견인하고 있는 삼성전자가 0.39% 떨어지면서 지수에 전체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바이오 대장주들은 상승세를 보이면서 이틀 연속 우세한 상황입니다.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외국인 매수세에 힘입어 6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40만 원대를 회복한 모습입니다. 6위부터 10위도 살펴보시죠. LG화학이 3분기 실적 호조에도 0.66% 하락한 모습입니다. 에너지 저장 장치인 ESS의 화재 관련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주가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닥 시장도 만나보시죠. 오늘 코스닥 시장은 제약 바이오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2거래일 연속 빨간불을 켜며 상승 마무리했는데요. 0.9% 오른 658선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수급 상황도 살펴보시죠.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167억 원 그리고 375억 원 매수 보였습니다. 기관은 296억 원 팔자세를 보였는데요. IT 부품 업종으로 중점적으로 매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만나보시죠.
1위부터 5위입니다.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희비가 엇갈렸는데요. 최근 급락한 HLB가 다시 22.82%나 급등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해외 대형 자산운용사가 HLB 주요 주주로 올라섰다는 소문이 돌면서 주가가 널뛴 것으로 보입니다. 6위부터 10위도 만나보시죠. 헬릭스미스 그리고 메디톡스 등이 일제히 상승하는 가도에 올랐습니다. 또 전날 전략적 제휴를 발표한 SK텔레콤과 카카오가 콘텐츠 분야에서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되면서 우리 스튜디오 드래곤이 8.89% 상승한 모습 보였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정리해드렸고요. 다음으로는 투자의 맛과 함께 다양한 정보들 만나보시죠. 네, 이렇게 오늘 국내 시장 동향까지 알아봤습니다. 국내 시장이 이랬다면 해외 시장에서는 어떤 이슈들이 주를 이뤘는지 한번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이슈입니다. JP모건은 미 증시 수익률이 훌륭하다며 올해 은행이 제시한 2020년 목표가 달성할 수도 있다고 아주 긍정적으로 전망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현지 시간 29일 FOMC 회의에서 미 연준이 미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할 확률이 94%로 반영하면서 만약 동결하게 된다면 분노 발작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회의 결과를 지켜보시죠. 세 번째입니다. 비틀거리는 미 셰일오일 혁명, 비관론자들은 때가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셰일오일과 크루드오일의 관계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국내 정부가 시장에 졌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1년 만에 비정규직이 86만 7천 명으로 오히려 급증하면서 고용 참사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기 침체는 언제까지 이어질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외 이슈들까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봤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우리 위원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JP모건이 미 증시 수익률이 지금 훌륭하다면서 은행이 제시한 2020년 목표에 달성할 수 있겠다라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하는데요, 위원님. 네. 우리 시장은 힘든데 뭐 미국만 잘 간다, 뭐 이런 이야기들 다들 주변에서 하는 것 같아요. 네. 미국과 보통 같이 가야 되잖아요, 그죠? 네. 잘 되면 같이 가고 못 가면 같이 못 가는 게 맞는데 왜 이렇게 미국만 잘 되는 걸까요? 그렇죠. 사실적으로 경제지표 발표 때도 그렇죠. 미국 지수가 좋게 나올 때 우리한테 그렇죠. 좋은 영향을 줄 때도 있고 안 좋은 영향을 줄 때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글로벌 악재들이 상존해 있고 그다음에 가시화되지 않았지만 전반적으로 위험도를 1, 2년 안에 두고 있는 일각의 시각도 있기 때문에 그런 구조에서는 아무래도 우리가 주식할 때도 왠지 좀 불안 요소가 있다 할 때는 안전한 종목에 좀 투자하는 게 있겠죠. 네. 그래서 지금 글로벌 시장 경기 전망에 대해서는 유로도 지속적으로 안 좋기 때문에 부양책을 계속적으로 펼치고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앞으로의 2, 3년 안에 글로벌 증시가 안 좋아질 수도 있다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급격하게 증가하지 않고 그건 저가에서 반등을 이뤄내면서 그다음에 아직 그게 가시화되지 않았을 때 가장 기축통화를 가지고 있는 달러, 미국 지수에 많이 투자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금리 인하나 금리 인상에 대한 영향을 받아야 되는데 테이퍼링 이후로 지속적으로 금리 인상을 몇 차례 단행한 이후에 그다음에 방어적인 요소로 금리 인하를 시행했는데 그게 이제 방어적인 체제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상승 돌파 여부에 대한 기대치로 작용하게 되는 게 그런 글로벌 증시의 쏠림 현상들이 전반적으로 일어나서 그렇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미 증시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미국 증시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 증시의 상황과 또 상관없이 우리나라는 기대치에 조금 걸 때는 상승하는 기류고 또 그거보다는 불확실성에 조금 더 힘을 싣는다라고 하면 조금 하락하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자연스럽게 이제 금리 인하 이슈로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인하 이슈 굉장히 핫하잖아요. 네. 동결할 것 같으세요?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이 모두 이야기하는 것처럼 인하할 것 같으세요, 위원님? 근데 사실 시장 움직임들이나 시장 정책에 대한 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실제 급락을 주기 전에 마지막
우리가 뭐 발악한다, 마지막 기를 쓴다, 뭐 표현을 할 때가 있는데 그게 이제 관성의 법칙이 항상 적용이 되죠. 뭐 반발 작용도 있지만 시장에는 항상 관성의 법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적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의견들은 맞지 않다고 보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래요? 이론 자체는 네네. 금리 인하를 추가적으로 하고 이번이 마지막이 될 거다 또 그런 뭐 예측들도 나오죠. 사실 저는 약간 더 매파적으로 봐야 되는 입장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좀 더 빠르다는 생각이 들고 네. 대신 뭐 이번에 금리 인하를 하면서부터 S&P 지수, 3050 지수들 안착 여부들 굉장히 중요하게 관심을 갖고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뭐 그렇죠. 그 증시 자체가 지금 뭐 이거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게 대비에 대한 금리 인하 자체를 계속적으로 하는 게 오히려 증시를 활시 효과를 주는 게 아니냐. 여기서 활시 효과라는 건 그렇죠. 그렇죠. 너무 급격하게 네. 올라간 자체가 뭐 나중에 폭락을 유도하는 저번에 이제 한 번에 미국의 금리 인하 단행했을 때 그 전날부터 매도로 빠지면서 금리 인하 시작하자마자 급락을 네. 줬었죠. 그때도 저희가 굉장히 큰 매도 수익을 얻었는데 그런 것처럼 이제 그런 게 활시 효과인데 지금 이따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지만 우선은 상단부를 계속 테스트는 하고 있습니다. 테스트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게 오히려 악재로 반발 작용이 있을 수 있고 네. 또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한테도 저는 오히려 이게 독이 될 수 있다는 가정을 두고 있습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지금은 엄청 이제 연준을 압박하고 있잖아요. 네네. 아무래도 이거 인하 안 하면 분노와 발작까지 일으킬 정도로 좀 파급이 클 것이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면서 연준을 굉장히 압박하는 모습인데 네. 그렇죠. 이게 오히려 트럼프한테 독일 네, 것이다.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그냥 소설 같은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고용으로만. 뭐 개인적인 사견이긴 하나 뭐 굉장히 제가 신세계를 한 3년 정도 해오면서 굉장히 거의 다 월가에서 나오는 리포트하고 정반대되는 이슈들이 거의 제가 맞췄기 때문에. 네. 근데 이것도 그냥 사견입니다. 사견이긴 하나 전반적으로 이렇죠. 차트가 저번에 급락을 한번 줄 때 제가 올해 안에는 떨어지기 추가 급락이 어려울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상단부까지 전체적인 보합 형태를 유지할 거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지수는 떨어져서 다시 보합 형태를 띈다고 말씀드렸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형태 그렇게 신기하게도 그렇게 되고 있고요. 뭐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분명 이제 재선에 대한 입장에서 뭐 전반적인 글로벌 상황을 어떻게 모면해 보기 위해서 뭔가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입장이긴 하나 실제적으로 정치적으로도 반대 세력이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죠. 그렇다면 저번에 한번 차트 보면서 말씀드렸지만 트럼프는 이 횡보 구간을 추세로 돌파를 시켜놓기 위해서 계속 억지를 부리는 거고요. 실제적으로 시장은 이 횡보 구간에서 채널 구조에서 노는 시장이 가장 안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전반적으로 아는 사람들은 이런 요소들이 시장의 건전성을 해친다. 그래서 저번에도 몇 번 주제로 나왔던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건전성을 해칠 수가 있고 그게 오히려 시장에서는 이렇게 떠받치는 그러니까 뭐 이렇습니다. 시장을 적당한 위치에서 눌린 아이들 저가에서 매수로 들어올리는 게 쉽지 그쵸. 사실 고점에서 고점을 계속 돌파해서 올라가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차익을 항상 해야 되고 그다음에 유동자금을 돌려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차익 같은 게 나올 수 있는데 뭐 트럼프 재선할 때 이게 오히려 그 전에 반대적인 활시 효과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나중에 큰 도구로 작용할 수 있는 요지라 보고 있고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부양책을 계속적으로 성카드를 쓴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국 지수가 떨어지지 않는데 성카드를 썼기 때문에 나중에 진짜 이게 반발 매도가 나와서 증시가 굉장히 위험 기로에 섰을 때 그때 과연 추가적인 양적 완화 카드가 먹힐 거냐 그거에 대해서 한 번쯤 고민해봐야 될 거라고 보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강제적인 부양책이 어느 정도 우리 세대에 계속적으로 지속될 수 있냐 없냐의 그런 큰 거시적인 관점에서 대한 문제가 크다고 봅니다. 우리 국내 증시도 그렇고요. 그래서 뭐 동결할 확률은 높은 게 아니라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네. 근데 저번에도 금리 인하를 또 단행했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은
뭐 그거랑 상관없이 우선은 이따 차트 보면 아시겠지만 추세 상단부에서는 추가적인 우리가 돌파를 보지 않기 때문에 반등 매도에 대한 관점을 유지하고 마디가를 설정해서 싸우는 건 여전히 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동결이든 동결이 아니든 이거는 차트의 흐름에 큰 영향을 줄 수 없는 구간에 이미 직면해 있고 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이 양적 완화 카드를 지금까지 너무나 남발했기 때문에 뭐 금리 인하가 되든 아니면 동결이 되든 일단 차트상에서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그렇게 유효한 정책은 아닌 것 같다라고 위원님께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금리 인하 이슈는 매번 나올 때마다 다루고 있지만요. 제가 봐도 모르는 제가 봐도 공부를 하면서도 너무 자주 좀 남발한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과연 시장에서 유효한 정책일지 아닐지는 이제 회의 결과에 따라서 조금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볼게요. 셰일 오일에 대해서 굉장히 좀 비관적인 의견을 가진 분들이 이런 의견을 낸 것 같습니다. 비관론자들은 때가 왔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셰일 오일에 대해서 전망치를 조금 안 좋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셰일 오일이랑 이제 크루드 오일 간의 관계성이 조금 궁금하더라고요. 네. 셰일 오일이 뭔가 이슈가 터지면 크루드 오일이 움직이나요, 위원님?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뭐 전반적으로 우리가 깊게 들어가지 않더라도 대체 연료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마치 돼지고기와 그렇죠. 닭고기 같은. 네, 뭐 그런 크루드 오일 가격이 너무 세면 네. 셰일 오일로 대체하려는 움직임들이 많아질 거고요. 그다음에 크루드 오일 가격이 싸져버리면 셰일 오일을 굳이 채굴해서 쓸 이유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뭐 방금 저 뉴스 같은 경우는 뭐 이렇습니다. 물론 그거에 대한 직접적인 관계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미국 셰일 오일 혁명, 그러니까 저번에 셰일 가스 생산량 자체를 줄인다는 이슈를 한번 저한테 그렇죠, 질문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전반적으로 이렇습니다. 셰일 오일 이제 생산량 자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매장량 자체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걸 우리가 보면 국내에서도 뭐 금광 같은 거 채굴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사업성을 따지는 게 있는데 그거랑 같은 겁니다. 채굴하는 비용이 어느 정도 드느냐에 따라서 이게 채산성이 있냐 없냐 수익률이 어느 정도 될 건지인데 셰일 오일이 있는데 근데 얘를 한 구멍을 파서 한 구조에서 뽑아내는, 그러니까 뭐 5년 동안 뽑아낼 걸 뭐 3년 동안 뽑아낼 거냐 10년 동안 뽑아낼 거냐, 그래서 어느 유정량을 어느 정도 캐치할 거냐에 대한 문제인데 지금 셰일 오일 비관자들의 논리는 그렇죠. 매장량이 있고 그다음에 그게 채산성을 따져봐야 되는데 그게 원래 메인 코드가 있고요. 메인으로 뽑아내는 유정량이 있고 그다음에 주변에 그 매장량이 집중되어 있는 쪽에서 막 이렇게 뽑아내는 게 있단 말이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전체 매장량에서 군데군데 이렇게 분산해서 뽑아내야 되는데 한 곳에 집중하게 되면 실제로 시장에서 매장량이 있다는 거에 비해서 굉장히 소규모에 집중해서 한 곳에만 뽑아내기 때문에 수익률은 처음엔 좋아지겠으나 나중에는 이 곳보다 적은 곳에서 뽑을 때도 똑같은 발굴 비용이 들겠죠. 그래서 사실적으로 채산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구조고 지금 뭐 그쪽에서 나오는 보고서 자체도 전체 생산량을 효율적으로 뽑아낼 수 있는 위치에 있는지, 그렇다면 셰일 오일이 있어서 이걸 전체 채굴해서 파는 가격과 앞으로 우리가 수익을 벌어내는 가격과 실제적으로 그걸 다 파낼 수 있느냐에 대한 그거에 대한 비관 관점이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이제 그 전체 생산량에 대한 기대치 때문에 주식이나 그에 관련된 펀드들이 상승을 도모하는데 실제적으로 그 매장량을 다 효율적으로 퍼내지 못한다면 이거는 굉장히 안 좋은 이슈거리가 될 거고, 그다음에 오일 자체가 지금 다시 오늘 50달러를 다시 근처를 확인하고 있죠. 50달러를 지지하고 60달러를 계속 확인하러 가야지 그다음에 셰일 오일에 대한 그 생산성도 좋아질 건데 지금 오일 자체나 글로벌 경기에 대한 위축 가능성에 대해서 오일이 뭐 가격이 상승하지 못한다면 지금 셰일 오일 자체도 처음에 생산성에 비해서 효율이 떨어질 거고 그다음에 오일 자체가 매수로 계속 가격이 올라가지 못한다면 굉장히 얘는 비관자적인 입장이 유리할 거다. 뭐 그런 내용에 대한 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효율성 자체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 시장에서 보고서를 낸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전체적인 상황이 점점 비관론자적인
입장에서의 대변하기가 더 좋은 상황으로 변하고 있다. 뭐 그런 내용들을 뭐 함축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뉴스의 내용은. 네, 알겠습니다. 이제 셰일 오일이랑 이제 크루드 오일 간의 관계, 아무래도 이제 같은 오일이고 서로 대체품이기 때문에 거기에 관한 관계성과 또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정리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마지막 이슈로 넘어가 보겠죠. 이제 국내 이슈로 좀 넘어올 텐데 비정규직자가 수가 오히려 급증하면서 이제 고용 참사가 일어나고 있다, 이런 이슈인데, 이런 국내의 이제 고용과 관련된 이슈들이 터지면 뭐 어떤 부분의 영향을 가장 직접적으로 받을까요, 위원님? 국내 지수일까요? 아무래도? 네, 아무래도 그러죠. 소비 패턴에 대한 문제고, 소비 패턴이 별로 좋지 않다면 경기 활성화에 기술적인 진폭제를 역할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사실은 지금 전체 글로벌 경기 자체는 보합 구간에서 혼조세를 띠고 있는 구간이라고 봅니다. 저가 네. 고가를 확인하고 혼조세를 띠고 있죠. 이제 그 구간에서 우리 시장은 지금 최근에 뭐 지지력을 받고 올라간 건 일봉상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겠지만, 우리가 최저가를 자꾸 끌고 가듯이 네. 좋은 자리 너무 급락을 줬기 때문에 반등하는 거고요. 실제적으로 이제 뭐 시장 전체는 고점과 저점을 만들어 놓은 정체 시기에 혼조세를 띠고 있는 거죠. 그렇다 보면 이게 이제 어떤 가장 중요한 건 이거죠. 기업이 활성화되지 않기 때문에 뭐 지속적으로 뭐 일자리를 늘리더라도 정규직 자체가 줄어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고정 지출을 줄여야지 나중에 안 좋아질 때나 위험 상황이 올 때 뭐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뭐 돈이 많다 그래서 비싼 아파트에 사는데 뭐 관리비가 200만 원 나온다. 네? 뭐 20만 원 나오는 3, 40평대하고 뭐 7, 80평대 하는데 네. 뭐 100만 원 나온다. 그러면 그 고정비에 대한 지출을 줄여놔야지 악재에 대한 대비는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똑같은 거죠. 지금 기업 자체나 경기가 활성화된 게 아니고 저가에 대한 되돌림 구조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뭐 이거는 뭐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있죠. 아무래도 고정비의 지출이 줄어들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그런 위험성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비정규직 자체가 늘어나게 되고 그다음에 고정비의 지출이 여전히 줄어드는 투자에 대한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당연히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기업이 활성화되려면 그에 대한 사회적인 경제적인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투자에 대한 확신이. 그렇죠.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뭐 미국 지수가 버티고 있을 때 우리는 너무 빠져서 반발 매수가 나오고 있는데, 또 가다 보니까 미국 지수가 너무 고가란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생각할 게, 계속 앞에서도 뉴스 뭐 이슈들이 있었지만 고점을 찍는 게 아니라 고점을 찍고 유지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미국 지수가 고점을 찍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미국 지수가 고점을 찍고 나서 거기서 횡보의 여력을 더 이상 더 보일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지, 고점을 찍었는데 그게 빠지기 시작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보던 최근에 뭐 올해 매도로 빠졌던 지수에 대한 무서움보다 훨씬 더 크다고 봅니다. 고점을 아직 찍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우리 시장도 반등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글로벌 경기가 안 좋은 상태에서도 우리는 계속 지수가 반등했었지 않습니까? 그쵸. 최근에 한 달 동안. 그런 장들이 이루어지는데, 만약에 미국 지수 자체가 고점을 다 찍었다고 생각되고 거기서 눌림이 와버린다. 그러면 이머징 국가들이나 나머지 선진국들 네. 한두 국가도 아니죠. 전반적인 글로벌 증시가 엄청난 악재에 휘몰아칠 거라고 예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작년 10월 우리나라 상황보다 더 안 좋아질까요, 위원님? 그렇죠.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죠. 차트는 항상 이렇습니다. 어차피 이거는 확신에 대한 거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 제가 항상 요즘 리테스팅이라는 말씀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제가 교육하는 기법 중에 하나 항상 리테스팅 이야기를 하는데, 리테스팅. 예, 네. 다시 좋은 자리는 체크를 해야지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매수가 여기까지 갈 거다 어떤 관점 갖고 있지만 거기까지 진짜 갈 건지 확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죠. 없을 거란 말이죠. 네. 모든 그 다수의 사람들이 같이 배팅을 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여기까지 같이 끌어줄 거냐를 모르기 때문에 가정만 두고 싸운단 말이죠. 그 가정을 두고 싸우려면 바닥 지지력들이 잘 받쳐줬는지를 항상 보는 거죠. 그래서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기술적으로도 바닥을 다지고 있다. 다지고 있다는 거는 그냥 횡보하고 있어서 다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자리가 중요한 구간인데 추가적으로 매도 시도를 했을 때 그게 빠지지 않았을 때가 다져지는 거지, 단순히 근처에 와서 횡보하는 게 다져지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착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게 뭔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지금 고점에 대한 테스트를 아직 다 못했다.
치기 때문에 나스닥 같은 경우나 S&P가 빠지더라도 지속적으로 작은 이슈에도 굉장히 고가를 형성해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게 만약에 앞으로 고가를 완전히 형성하고 추가적인 고가를 인지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글로벌 증시가 좋아질 이유가 없죠. 지금.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횡보보합일 때가 오히려 잔파동의 기회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오히려 그 상황의 고점을 테스트한 이후에 밀리기 시작했을 때는 오히려 우리 증시도 굉장히 국부적인 이슈가 있어서 받쳐주지 못한다면 굉장히 더 큰 안 좋은 악재에 시달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뭐 후천적으로 주식하시는 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미국 증시를 본다. 그랬을 때 그걸 보시는 거는 그 미국 증시가 오늘 또 유지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셔야지 어제 새벽에 올라가서 오늘 우리 장도 올라갈 거다. 이렇게 배팅해서 반대로 배팅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보통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지금 해외 선물을 보고 계시잖아요. 해외 선물은 30분에서 3시간에 다 이슈들이 끝나고 차트들이 다 움직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FOMC 이슈가 나왔는데 FOMC 이슈는 장기적인 이슈를 동반할 가능성이 있죠. 예를 들어서 새벽 3시 정도에 FOMC가 터져서 미국과 그다음에 유럽 후반장 사람들이 봤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그 자체에서 그 이슈가 터졌으면 아시아 시장은 자고 일어나서 또 그 똑같은 이슈를 접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패턴들이 갈 수가 있죠. 그렇죠. 하지만 그게 단기적인 패턴일 때는 3시부터 한 6시 사이에 오전 중에 미국 시장에서 다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뭐 그날 새벽에 급등을 한 서너 시간 동안 해버리면 아시아 시장에서는 되돌리기 시작하죠. 해외 선물이 24시간 돌아가기 때문에 그 시장의 영향을 국내 선물장이나 종합지수장이 받습니다. 호주장부터 일본장까지.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뉴스 보고 매수 배팅을 했는데 다 되돌리는 장들 많이 경험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분명히 좋은 이슈가 미장에서 터졌는데 우리가 매수를 잡으면 다 밀리죠. 네. 그거는 이미 해외 시장에서 움직일 때 우리도 여러분들은 쉬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국내 선물 야간장 이미 다 반영이 된 상태에서 매수 수익을 청산하고 밀리는 구조를 여러분들이 아침 주식시장에서 잡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전반적으로 이해해야 하는 능력이 필요하고요. 그런 걸 이해했을 때 좀 더 시장이 잘 보일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또 국내 이슈에만 국한하지 않고 전반적인 해외 이슈를 같이 봐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매번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S&P 500이 뭐 신고가를 갔다, 뭐 찍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갔으면 거길 유지할 수 있는 힘이 계속해서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된다. 지지라인을 꼭 확인하셔라라고 위원님께서 강조해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4가지 이슈는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이렇게 이슈를 봤으면 이제 선재 위원님의 이제 주특기죠. 실시간 리딩을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 첫 번째는 고유명사입니다. 거의 첫 번째를 담당하고 있는 크루드 오일인데요.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는 아까 셰일 오일 이야기와 함께 조금 이야기를 먼저 나누셨지만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는 $50를 넘어서 이제 $60 안착 여부를 좀 시도를 하고 있다고요, 위원님? 네. 안착이 아니라 이제 빠졌습니다. 오늘 좀 빠졌습니다. 네. 이제 어제까지 계속적으로 $56 넘어가서는 시도를 했었고요. 네. 물론 이제 좀 이따 차트 같이 나오면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면 좀 더 편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우선은 얘네들 $54를 넘어가면 56.30까지를 목표로 잡는다 이렇게 해서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 구간부터는 상단부 제약에 저희가 매도를 계속 시적으로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어제 오전에는 여기서 매수를 56.6070대까지를 끌고 가라는 매수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저녁에 리딩할 때 이제 이 구간이 와서 이 구간부터 70대 위부터는 맞고 매도를 쳤습니다. 사실 90을 잘 안 건드리고 그냥 빠질 줄 알았는데 뭐 9위까지 한 2틱 정도 더 건드리다 빠졌었고요. 그래서 오늘은 55.20까지 매도를 열하고 사인해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전반적인 혼조세죠. 그리고 55.20 아래부터는 50핍씩 마디가가 나눠져 있어서 55.20의 매수 입질, 그다음에 50핍 분할로 걸어놓고 생방송을 다녀오겠다 이렇게 해서 오후에 유럽장에 제가 그렇게 리딩을 하고 나왔습니다. 자, 중요한 건 이렇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55 안착을 해서 $55 다시 회귀하고 있죠. 그래서 얘네들이 $55를 뚫었을 때 굉장히 중요한 라인들을 돌파를 했단 말이죠. 지금 보시면 이 구간들 보이십니까? 여기 54.70대부터 $55까지 굉장히 중요한 여러 번의 저항들을 갖고 있죠. 그래서 빠지기 추가 급락, 그 다음에 넘어갈 때 멈추기 시작했던 게 $55
시도하기 전 라인들이죠. 근데 얘를 뚫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 구조 내에서 다시 오늘 지켜줄 수 있는지가 중요하죠. 결과는 이렇습니다. 55.20을 약간 아래로 치고 있으나 54.80대 지지력에 매수 되돌림을 이제부터 보셔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매도 관점들이 좀 세일 수 있기 때문에 얘네들 지지력들 여부들을 확인하고 하시면 좋겠지만 55.20을 무너뜨렸을 때는 아래짜리들 50핍 내외에서 계속적으로 저항 지지력들이 있기 때문에 55.20으로 오늘 돌파한지를 보시는 배팅을 하셔야 되는데 그럴 거면 54.80대 지지력부터 그다음에 롱포에 대한 분할은 54.20대 분할되기를 하시고 그렇게 지속적으로 보시라 말씀드리겠고요. 네. 그다음 55.20을 아직 뚫기 전에는 55.20 근처에서 추격하는 거는 좀 자제하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이 세력들이 보고 있는 자리가 우리가 오전에 봤던 이 자리고 그다음에 55.20대를 잘 지키지 못하였기 때문에 물론 얘네들 수익은 좋습니다. 여기서 매수를 잡아서 4050까지만 빼 드시라 그랬죠. 그래서 얘네들 못 넘어가면 50T가 아래서 다시 재매수 들어간다고 사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원하는 그림대로 열심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다시 재매수 하실 분들은 80대 지지력 여부 80대 지지력에서 기다리시다 하시고 그다음에 여기서 55.20을 바로 안착을 한다면 20부터 10대 지지력에서 추가적인 부합 다시 되돌림 매수를 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구조는 55달러를 지지할 수 있냐 없냐에 대한 여부고요. 앞으로 큰 그림들은 이러겠죠. 여러분들. 그렇다면 아래쪽에서 놀던 아이들이 55달러 안착해서 위에서 다시 막혔단 말이죠. 전체 부합을 들 건지 55달러 기준으로 앞으로 전체 부합을 들 건지 아니면 55달러 주요머를 지지하고 추가적인 상승 도모를 할 건지 굉장히 중요한 구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얘네들이 54.80대 그다음에 54달러를 깨지 않으면 뭐 앞으로의 저가를 형성할 수 있는 중요한 구간일 수도 있는 구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신중하게 너무 무리한 배팅보다는 이 구간에서 잘 지켜주는지 지지력들 여부들 확인하면서 입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처럼 뭐 한두 계좌 더 들어가서 뭐 잘못됐을 때 단가 맞추는 매매 대응을 하시든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완전히 이 구간들 지지하고 뭐 수요일부터 해서 다시 지표 때부터 다시 가기 시작하면 추가적인 매수 배팅을 보시든지 하시는 게 좋다. 한마디로 55달러 주변머리 지지력 여부 테스트하는 도중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매도 보지 마시고 하반 경직에 매수 단타 대응부터 롱포까지를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는 55달러 지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조금 보수적인 그 관점으로 들어가시는 게 좋겠다라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한테 좀 궁금한 게 만약에 뭐 매도로 해서 물렸어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매도에 더 베팅을 하지 않고 매수에 베팅을 하면 좀 주식처럼 단가가 맞아지는 경우도 있나요? 자신의 손실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을까요? 매도를 하다가 물렸다면 매수로 갔다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다시 매수로 돌린다는 이야기인가요? 청산을 하고 돌린다는 건가요? 아니면 해지를 한다는 건가요?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들 강구하지 않을까요? 투자자분들은? 뭐 이렇습니다. 예전에 지금 FX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통화상 FX 같은 경우는 원래 한 계좌를 열어서 매수 매도를 동시에 걸 수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한 계좌로 매수 배팅하고 청산, 매도 배팅하고 청산.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 하시는 선물 같은 경우는 매수하고 청산 누르려면 매도를 하는 거죠. 매수, 매도, 청산. 매수하고 매도를 눌러서 청산하고 매수를 하고 매도를 눌러서 청산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런 식으로 해지를 하려면 월물을 바뀌는 수가 있죠. 증권 계좌든지 네네. 예를 들어서 크루드오일이나 나스닥 같은 경우는 한 월물 정도는 봐주면 하는데 근데 대신 스프레드가 좀 납니다. 소액자들은 한 5틱에서 10틱 이상 약간 스프레드라는 건 매수 가격하고 매도 가격이 좀 다른 거죠. 네. 실제적으로 원체 얘네들 날거에 대한 트레이딩은 매수 가격, 매도 가격이 다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볼 때 매수, 매도 가격이 일체화되어 있죠. 그래서 선물을 보통 호가가 열려야지 거래하는 것처럼 주식처럼 거래하는데 이해하기 힘들 수도 있지만 좀 매매하신 분들은 다 이해하시리라 봅니다. 그러면 그 스프레드가 발생되는데 이제 거래량이 작으면 매수 아이들은 유리한 자리에서 아래쪽에서 기다리려고 그러고 매도 아이들은 위에서 기다리려고 하니까 호가들이 중간에 비어버리죠. 그렇겠죠. 네. 그러면 이제 본인이 좀 더 불리하게 사야 되는 게 있는데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는 월물이 여러분들 보시면 6개월에서 1년까지도 굉장히 활발하게 거래가 됩니다. 물론 변동성이 좀 다를 수 있지만 그래서 그렇게 차월물 가지고 해지를 걸 수가 있겠죠. 근데 그것 또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스프레드 매매를 할 게 아니라면 해지를 한다는 건 이렇죠. 매도를 걸어놨는데 손절하기 싫어서 매수를 건다. 네. 그러면 얘를 하나 매도 쳐놓고 두 개를 매수하는 거면
차라리 얘를 청산하고 하나 매수하는 거랑 똑같은 효과가 냅니다. 그거는 뭐냐면 심리적인 걸로 그걸 이용할 수 있다는 거지. 실제적으로 변곡을 알아야지 그 매도가 쭉 여기서 어떻게 될지 몰라요. 매도를 쳐놨는데 애매해요. 네. 그래서 해지를 걸어놨어요. 그러면 매도나 매수의 정점으로 갔을 때 수익 난 걸 팔고 반대로 태워서 되돌림을 보면서 먹어야 되는데 그 네. 변곡에 대한 분석이 안 되면 사실 수수료만 더 나가는 꼴이 되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오히려 뭐 여러분들 주식하면서 해외 선물도 해지도 하고 뭐 그다음에 뭐 종목에 대한 해지도 하는데 뭐가 됐든 목표나 전반적인 흐름들을 모르면 해지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해지 자체가 의미가 없고 그 방향성이 애매해서 해지를 한다 자체가 그 말이 안 되죠. 수수료에 대한 것만 나가기 그렇죠. 때문에. 그래서 어차피 여러분들 분석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야지 심리적인 걸로 본인이 불필요한 걸 손대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건 상관없으나 스프레드 매매 자체가 아니라면 해지 매매도 분석이 안 되는 사람들한테 무용지물이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좀 안전하게 가기 위한 꼼수를 이렇게 하는 건 어떨까요 하고 여쭤봤는데 역시 이것도 변곡을 잡아내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라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나스닥을 볼 텐데요. 간밤에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1% 넘게 오르는 모습이었는데 저번에 이제 주요하게 봐야 할 자리가 어디라고 하셨죠, 위원님? 8,030선이라고 네, 잠시만요. 하셨나요? 제가 차트 좀 열어봐야 네, 알겠습니다. 차트는 오히려 재촉하면 잘 안 열리더라고요. 네, 뭐 이렇습니다. 네. 우리가 뭐 보면 그날 이제 뭐 주력 그림들을 보는 건 마디이기 때문에 네. 일주일이 지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최근에 우리가 리딩할 때 보조한 자리 말씀드려야 되겠죠. 8,100 지수부터 저항들이 있을 거다 해서 8,100까지 열었습니다. 그래서 8,100 지수에서 전 선진입했는데 사인은 저희 8,140 지수 올라오면 그때부터 매도 전략 펼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뭐 8,100 지수부터 8,150 지수까지가 저항 매물대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아래 구간들, 이 구간들 오늘 잘 깨기가 어려울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아래쪽에서 매수를 잡고 매도를 치던지 아니면 기다렸다가 미장까지 매수로 올라오면 매도를 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8,150 지수까지는 또 안 건드릴 수 있기 때문에 8,140 지수부터는 저희는 이제 매도로 오늘 건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뭐 8,100 지수부터 먼저 선진입해서 분할 대기를 하고 대기를 하겠습니다. 개인 매매는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우선 수익이 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입절을 했고요. 다시 재매도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매수 힘들이 세나 전반적으로 추세들 보시면 여러분들 굉장히 좋은 조건들 아닙니까? 이런 구간에서 이렇게만 쳐도 이게 수백만 원입니다. 네. 수백만 원. 물론 매수도 돈 천만 원 되겠죠. 그래서 뭐 저항이 매수냐 매도냐 따지기 전에 본인이 뭐 할 건지를 봐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제가 볼 때는 8,150 지수 안착 여부가 굉장히 어려울 거라 보기 때문에 상단부 제약에서는 우선은 매도 쪽으로 누르고 있고요. 대신 이 채널 구간을 잘 못 깨기 때문에 지금부터 여러분들 보시면 이 구간들 중심 자리를 약간 깬 구간들이죠. 그래서 이 구간들 보면 아래쪽에서 뭐 이런 애들이죠. 이렇게 놀다가 내려주고 다음에 이렇게 급등을 해서 이 위에서 놀다가 다시 힘이 빠져서 횡보보합 뛰고 있죠. 올라오면 위에서 매도 친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8,100 지수 이상 올라온 거 다시 재매도 대기하고 있는 형태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뭐 중요한 건 이제 오늘 또 다시 재매도가 잡히느냐죠. 그래서 아까 S&P 말씀드렸던 거고요. 네. S&P는 8,030 지수 뭐 그 지수라고 기억을 합니다. 여튼 뭐 나스닥 기준은 8,015 지수, 아니 8,150 지수 돌파 여부 단기간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 구간들 맞고 지속적인 매도 눌림들 볼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우선은 매수가 좀 세져 있기 때문에 이제 뭐 추가적으로 윗 구간들, 그래서 뭐 아까 뉴스 이슈에서 보자면 이 구간들 위급 구간까지 단기간에 빨리 찍을 수 있지 않냐, 뭐 이 내용 뉴스가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근데 우리가 뭐 쟤네들 찍는다 그래서 쟤네들 여기서 쫓아갈 수 없습니다. 이 구간에서 우리가 도박할 필요가 없죠. 오히려 최고가 신고가에서 과도하게 올라왔다는 그런 관점들이 많기 때문에 매수에 대한 관점이 있다면 지지력들 손절 대비를 하시고 본인이 끌고 가는 건 상관없으나 그게 아니고 묵턱대고 뉴스만 쫓아서 하실 분들은 차라리 오히려 얘네들 매수가 끈 다음에 눌림을 기다리는 게 좋다. 어차피 지수의 꽃은 지수의 향방 움직임들은 매도 쪽 아닙니까? 매수는 분할해서 이렇게 사내고 그다음에 이 시장 자체가 끝났다 생각하면 한꺼번에 털기 때문에 항상 옵션이나
주식 선물이나 선물이나 주식 쪽 항상 급등락 움직임에서 가장 많이 주는 급락이죠. 한 번에 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대가 사라졌을 때의 내용이죠. 그래서 오히려 상단부 제약에서는 계속적으로 고점을 높이던 아이들이 고점 자체를 지지하지 못하고 약간씩 눌림이 생기기 때문에 오히려 미장에서 신고가를 치는 아이들 되돌림이 좋고, 제가 말한 자리는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고 이미 걸어놓고 어제부터 해서 수익을 내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올라왔을 때는 주의 깊게 한번 보셔서 좀 거기서 되돌림 차익을 보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나스닥까지 만나봤습니다. 다음은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S&P 500 차례대로 보도록 할 텐데요. S&P 500 같은 경우는 지난 간밤에 3,039포인트 선에서 마감을 지었는데 3,040포인트가 저번에 이제 지지선이라고 하셨었나요, 위원님? 제가 50선이었는지 40선이었는지 3,000선 위에서 S&P 500은 어떨까요? 네, 그렇죠. 3,000지수를 지금 넘어와서 우선은 3,000지수를 25일 날 돌파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안착은 한 거죠? 네네네. 네. 그래서 얘네들 고점을 한번 테스트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때이죠, 이때. 오히려 사실은 이때 원래 한 번 더 여기까지 테스트하는지를 보려고 했으나 네. 이제 꺾이기 시작을 해서 이제 저희도 매도를 한번 끌고 왔었죠. 그래서 다시 올라온 애들이 이제 고점 전을 맞고 싸우느냐 아니면 얘 넘어가느냐가 중요했으나 이 구간에서 계속 매도를 줬단 말이죠. 3,000지수를 맞고 매도 친 애들은 계속적으로 매도를 줬었습니다. 근데 저점을 크게 낮추지 못하고 계속 고점을 향해서 올라갔기 때문에 얘네들은 추가적인 고점을 열고 대응하는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이제 추가적인 고점을 열었는데 얘네들이 이제 3,300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300선. 아까 네. 3,030선이 아니라 3,300선. 네네네. 네. 장기적으로 3,300선을 잠시만요. 한번 볼게요. 네. 저 빼고 또 올라간 줄 알고. 네. 맞습니다. 3,000 잠시만요. 네. 3,000. 이게 연결 차트를 좀 봐야 되는데. 네. 네, 이렇습니다. 자, 여기 있죠. 네. 자, 이렇네요. 3,130선이네요. 3,130선입니다. 네. 네네. 자, 주봉상에서 이제 이런 그림들이죠. 신고가를 올려놨지 않습니까? 얘네들이. 그래서 지금 이 구조에서 원래 신고가를 한번 건드릴 수 있다. 대신 안착하지 않는다. 이렇게 배팅을 했었는데 지금 단기적으로는 방금 말씀드린 거 아까 이슈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장기적으로 윗구간을 칠 때 걔네들이 넘어갈 수 있냐에 대한 문제고, 근데에서 우리가 얘네들 매수로 여냐? 어차피 우리 오늘 또 올라오면 매도 칠 겁니다. 나스닥도 똑같고요. 그 다음에 3,100선도 아니죠. 저희는 3,050선 정도를 맞고 매도 관점으로 열고 볼 겁니다. 네. 왜냐하면 얘네들이 지금 이 구간에서 변곡을 노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앞에서도 매도 치고 뭐 이 구간 짧게 움직인 구간들이 50만 원, 100만 원입니다. 근데 그게 하루 변동성 이상이기 때문에 걔네들을 계속 노리는 거죠. 지금 상단부 제약이 이렇게 놓여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구조를 추가적으로 넘어갔을 때 그 위에를 장기적으로 여는 거지 지금 구조에서 매수 잡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눌림들은 어느 정도 와서 반등을 줬기 때문에 얘네들이 지금 기본적으로 반등할 수 있는 여력은 3030대입니다. 3030대 오늘. 네. 그리고 나스닥은 좀 더 윗구간이 열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해야 될 거는 이 구간들입니다. 이 구간에서 지키지 못해서 급락을 줬었죠. 오전 중에. 그래서 오후장에 얘네들 급락 준 거를 지금 다시 깨올라가고 있단 말이죠. 이 구간부터 이렇게 차례대로 밀었으나 끝내 뭡니까? 마지막에 미장 전에 매도를 훅 밀다가 지금 쳐서 올리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전반적인 그림들 지금 테스트하는 도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지금 3,030지수, 3,035지수 지금 돌파 여부를 보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오늘 반등은 기본적으로 3,038지수까지를 열고 그 다음에 그 위에 3,040지수부터는 맞고 대응하는 게 좋다. 한마디로 단순하게 정리를 해드리자면 뭡니까, 여러분들? 시간이 좀 촉박하니까 좀 말이 빨라지네요. 네. 자, 우선은 이 아래 구간들을 깨지 못했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혼조세를 다시 드는 그림이다. 그래서 얘네들이 채널 구조로 이렇게 밀려왔을 건데 채널 하단부를 못 깼기 때문에 채널 상단부까지를 반등을 열어놓는다. 그래서 이 구조부터 맞고 매도를 치는데 걔네들은 3040까지의 5차 구간을 두면서 싸우시면 될 거다. 한마디로 단순하죠. 그냥 채널 보합 대응을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 오늘
뭐 이 구조에서 부합 혼조세를 뜰 가능성이 아직 높기 때문에 여기서 부합 매매를 좀 하시고 끌고 가시다 이절이 되시면 그 다음에 오늘 새벽까지 안 빠진 애들이 있으면 다시 내일은 올려놓고 위에서 대응을 하면 되는 거고요. 오늘 이 구조에서 단타 실현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럼 그의 이익절을 끌고 추가적인 저가를 보면 되겠죠. 그래서 나스닥, S&P 똑같은 관점으로 오늘 반등을 좀 더 열어놓고 신고가를 나스닥은 올려놓으면 때리고요. 그 다음에 S&P는 3040 지수부터 3038 지수 가량 맞고 다시 단타 매도를 시도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스닥과 S&P 500 모두 약간 채널 보합 대응을 하셔라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특히나 S&P 500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신고가를 터치를 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 뒤로는 이제 쭉 아래로 빠져서 이제 매도의 관점으로 이제 위원님께서 보셨기 때문에 참고해 보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골드입니다. 골드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차트를 보고 있는데 1,494달러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골드는 좀 어떻게 볼까요, 위원님? 뭐 골드 이렇습니다. 오기 전에 뭐 1,490달러 매수를 드리고 왔는데 90달러 매수. 뭐 차트들 보이시죠? 네. 근데 우선은 하단부들이 좀 더 열려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하단부를 치기 어려울 것 같아서 이 구간대 매수를 여기를 드렸다는 거죠, 오늘. 그래서 생각보다는 좀 더 밀렸죠. 많이 밀렸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오늘 중요한 게 이제 이 구간대 지키느냐에 대한 여부고 사실 아직 반등이 세진 않죠. 이 구간이 어떤 구간이냐면 수렴에서 이렇게 싸우다 돌파를 했던 구간들이죠. 그래서 이 구간들 지지력 여부를 보이던 구간들. 그렇다면 여기까지 넘어갔던 애들이 지금 이 구간이 1,489달러죠. 그래서 이 구간들 지지력에 매수를 드리고 온 거라는 이야기죠. 근데 아래 하단부가 열려있는 상태에서 얘네들이 빨리 제한착 여부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아까 크루드오일하고 똑같습니다. 1,492달러 후반을 제한착을 하는지를 보시고 제한착을 못한다면 얘네들 한 20~30만 원밖에 수익이 안 나더라도 우선은 한번 끊고 다시 재매수를 대기하는 게 좋다고 보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유로 반등을 지금 구조에서 줄 수 있는 구간들이기 때문에 얘네들 또 크게 눌림들이 없다면 이 구간들 다시 채널 부합 구간까지는 싸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구조에서 좀 더 일어나서 이 구간까지 다시 1,495달러까지 갈 수 있는지 보시면 되고요. 어제는 뭐 이랬었습니다. 어제 우리가 반등을 1,495.5달러인가요? 네, 여기까지 반등을 매수를 노렸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매도를 열어놓고 다시 매수를 들어가는 거죠. 근데 뭐 아래 오차가 좀 있긴 했으나 뭐 여기서 매수를 받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1,495달러 다시 시도할 수 있는지를 보고 그 다음에 1,500달러를 못 미치는 1,499달러까지 최대 가능성이 연다. 그래서 뭐 사인들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서 매수를 받아서 1차 목표,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전체적인 부합 본다. 그래서 지금 수익을 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신규들도 다시 눌린다면 여러분들 꼭지점 1,490달러 지지력에서 다시 짧은 손절을 재매수 가능성 보시는 게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골드 대응 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다음은 유로 FX인데요. 최근에 이제 한참 조용하다가 유로 FX 같은 경우는 브렉시트 이슈와 함께 조금 움직이는 모양새를 보였었죠. 유로 FX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위원님? 네, 유로 FX 골드 오늘 다 눌리면 매수를 잡니다. 지수는 매수로 올라오면 매도로 치는 게 주력이다. 자, 우선은 유로 FX 여기서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1.11 350부터 370 사이에 될 1차 목표 잡으시고요. 그리고 1.11 700 2차 목표를 잡고 끌고 가시면 됩니다. 뭐 제 리딩을 듣고 계신 분들은 어차피 다 매수를 잡고 계시겠지만 아직 못 잡았다 혹은 무포다 하신 분들은 상단부 제약이 좀 걸리신다면 눌림들 좀 기다리셔서 1.11 200대 지지력부터 다시 재매수를 감행하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수익이 많이 나신 분들은 뭐 쫓아가서 분할 대응을 하셔도 좋으나 저가를 깨지 않는 구조에서 지지력들 배팅 하셔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밀린다면 이 구조를 지키는 게 제일 좋겠죠. 그래서 1.11 200대 지지력에서 오늘 추가적인 매수, 그래서 1.11 400대 테스트하는 구간들 그 구간에 1차, 그 다음에 1.11 680대 근처까지 2차로 도모하시고 눌림 매수 싸움을 하시라. 단 저가를 낮췄을 때 걔네들만 조심하면 됩니다. 내려오더라도 우선은 저가를 못 낮추는 게임들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눈을 볼 때는 이 구간들 1.11, 200대 지지력,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추가적으로 저가를 낮추지 않는지 만약에 잘못됐을 때 이야기입니다. 네. 잘못됐을 때 1.11, 200을 못 지키고 눌렸을 때 걔네들을 보시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구조에서는 아무래도 추세
채널 구조를 넘어가려는 시도가 있기 때문에 눌림이 기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구조도 보이시죠? 돌파에 눌림에 싸움을 하다가 안정권에 들어서 다시 재돌파 여부를 보고 있죠. 그래서 완전히 돌파한 이후에 잡으셔도 좋고요. 그다음에 돌파하지 못하고 눌렸을 때 중심 자리에서 잡고 싸우라는 이야기입니다. 충분히 이해되셨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유로는 눌림에서 매수 반등 여력을 다시 보고 달러 인덱스 며칠 동안 반등해줬던 애들 다시 매도로 빠지는지 보겠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실시간 리딩까지 함께 해봤습니다. 우리 선재 위원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마지막으로 알려드릴게요. 자주 사용하시는 노란색 메신저 어플 카톡 있으시죠? 카카오톡으로 들어오셔서 채팅방 검색창 상단에 투자의 맛 선재라고 검색하시고 오픈 채팅방 무료로 열려 있으니까 들어오시면요. 이렇게 아주 고급 정보들 자세한 이야기들 나눠보실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또 1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우리 선재 위원님께 다시 한번 인사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저는 내일 이 시간 더욱더 다양한 투자의 맛 들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